반기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황교안이 좋아요, 반기문이 좋아요? 그럼 황교안이 좋다고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반기문하고 황교안하고를 놓고 둘 중에 누가 좋아요? 그러면 황교안 좋다고 그래. 이 박근혜를 찍었던 할아버지들도 반기문보다는 황교안이지. 왜? 할아버지들이 볼 때도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반기문이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절대 우리를 안 찍을 사람들. 우리 편 안 찍을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새누리당을, 그러니까 작대기라도 새누리 작대기 찍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반기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동안에 안철수를 찍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반기문, 근데 황교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을 막 지금 띄우고 있어요. 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 그러나, 신천지나 뉴라이트 쪽 교인들이 황교안을 지금 띄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반기문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지만, 그렇게 새가 붙지 않아. 예. 이제 반기문 쪽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양강구도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반기문한테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그게 이명박 출신들이 캠프에 꾸려졌다는 게 반증이야. 만약에 반기문이 진짜로 될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문재인하고 몇 % 차이 안 나는 2등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면, 이 반기문이 오기 전에 이미 전국 조직이 난리가 나는 거지. 들썩들썩. 생각해봐. 근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아직 정하지를 못한 거야. 새누리당 지지층이 정하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냐, 황교안이냐, 안철수냐, 반기문이냐, 그런데 다 아닌 것 같다. 다 아닌 것 같다. 그나마 그 중에 황교안하고 유승민이 그래도 검증된 거 아니냐. 안철수는 뭣도 모르는 것 같고, 반기문은 너무 늙고, 얘는 성향이 뭔지 모르겠고, 황교안이나 유승민 둘이 그나마 좀 난 거 아니냐라고 저울질을 하는 상태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그 분위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이 황교안, 유승민을 더 관심 있게 봐. 황교안, 유승민, 그 다음에 이제 뭐 반기문은 언론이 띄우고 있으니까 쳐다는 보는데 아직 그쪽으로 마음을 주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는 잊혀진 것 같다. 그쪽에서.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판이고요. 물론 이거 추측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추측이고, 그 추측의 근거들이 반기문 캠프의 사람들이 들썩들썩 모이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명박 쪽 사람이 붙었다는 게 실제로 반기문의 국내 지지층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지금 바라보는 거.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주승용이 오늘 이 CBS에 나와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 주승용이 오늘 CBS 김현정 쇼에 인터뷰를 하면서 결정적 실수를 했어요. 정권 교체를 못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안 되더라도 문재인하고는 손잡지 않겠다. 그 말. 그냥 이렇게 부지불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심을 표현한 거야. 주승용이 누구냐 하면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야. 근데 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이 주승용이 누구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느냐? 김한길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애야. 그래서 김한길을 늘 따라 움직였던 애라고. 근데 지금 김한길이가 완전히 이제 지금 뒤로 숨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주승용을 앞세워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판에 김한길이가 대선을 망쳐보겠다라고 주승용을 내세운 거야. 주승용을 지금 내세운 게, 김한길이가 매번 선거 때마다 지난 14년 선거를 망치려고 안철수 끌어들이고 지가 당대표 했단 말이야. 그리고 16년 총선 망치려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거고, 지금 그 국민의당을 만든 김한길과 그 일당이 국민의당을 만든 목적이 야권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왜?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이
92년 대선에서 붙었을 때 정주영 대변인 했던 게 김한길이야. 그때 정주영의 목적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김대중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였다고. 한마디로 김영삼 측면 지원하려고 나온 게 정주영이었는데 그때 정주영 대변인 했던 게 김한길이야. 그러니까 김한길은 이제까지 항상 한 길을 걸어왔어. 야권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2007년에 그 2006년 겨울부터 2007년까지 탈당을 3번인가 4번을 해. 왜 탈당했느냐? 그 열린우리당에서 한번 탈당을 해갖고 당을 깬 거야. 그랬는데 열린우리당 다수가 같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깬 거야.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152명의 의석을 쪼개놓는 걸 목적으로 3-4번 탈당을 해. 김한길이.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니까 정계 은퇴를 해. 노무현 프레임을 깨야 된다고. 그게 2007년에 김한길이 한 짓이야. 그래가지고 정계 은퇴를 해서 대선을 완전히 그 말아먹는 거야. 그 대선 망치고 총선까지 다 망치고 김한길이 아주 4년 동안 신나게 놀았는데 그만 이명박이가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2012년에 야당이 다시 승리하는 분위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쓱 돌아와. 갑자기 돌아와. 아무도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씩 지가 돌아와가지고 당대표 경선에 계속 출마해. 12년부터. 그래서 13년, 14년에 당대표 경선에 나와가지고 아니지 12년, 13년에. 그래서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돼서 한 일이 뭐냐? 14년 지방선거를 말아먹은 거야. 목적은 하나였어. 14년 지방선거를 말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지방선거가 굉장히 이제 후보가 많아요. 후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에서 노선 정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야. 공천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김한길이 14년 지방선거를 망치려는 목적으로 공천을 안 했어. 딱 2명만.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안산시장 후보로 엉뚱한 놈을 갖다 공천하고 그 다음에 그 광주의 윤장현이를 그 광주 사람들이 다 싫다는데 걔를 공천한 거야. 일부러. 그래서 반민주당으로 뒤집어 놓는 거야. 딱 2명만 공천해놓고 김한길이가 손 놔버려. 더 이상 공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14년 지방선거가 호남에서 개박살이 나는 거야.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그래서 안산이 개박살 나고 호남이 개박살 난 거예요. 그게 김한길이가 한 짓이야. 그게 이제 결국은 다 들통이 나서 김한길이 16년에 이제 결국 정계 은퇴를 한 거야. 더 이상 이제 김한길이 정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찍어줄 분위기였어. 그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이가 정계 은퇴를 했는데 탈당하면서 안철수랑 국민의당을 꾸민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놓고 이제 김한길은 자기가 계속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신 세운 게 주승용이야. 그래서 주승용한테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기고 목적은 하나야. 국민의당에서 주승용을 원내대표로 세운 목적은 딱 하나야. 정권 교체를 방해하자. 예.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지금 주승용이 오늘 그 속마음이 들킨 거야. 정권 교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하고는 손잡지 않겠다. 예. 친문 패권주의를 교체하는 게 정권 교체보다 중요하다. 예. 이 주승용, 내가 뭐라 했어? 주승용. 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 그러면 얘가 누구냐? 사실 그 정청래하고 쌈박질했던 것도 주승용이야. 이 주승용이가 그 여순가 국회의원인데, 여수 순천 지역에서 아마 여수 국회의원일 거야. 이 주승용이가 처음부터, 김한길이 심은 사람이었고, 얘 목적은, 문재인이 당대표 할 때, 그 문재인 당을 깨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그 주승용이, 계속 문재인한테 딴지를 걸었는데, 정청래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맨날 그걸 언론에서 써주니까 그 재미가 들어가지고 주승용 공갈치지 마라. 그러면서 말장난했다가 그걸 빌미로 주승용이 싹 웃으면서 최고위원회 출석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를 깨버리고 완전히 봉숭아학당을 만든 거야. 그때 유승이라는 국회의원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나 진짜 그 여자는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 정치를. 그랬던 게 이제 유승이고
그래서 그날 완전히 그 문재인의 당이 박살난 날이 그날이야. 정청래가 주승용한테 공갈치지 말라고 했던 날. 그래서 문재인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호남대 비호남으로 갈라져서 그 문재인이 결국 나중에 당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정청래가 공천도 못 받은 거고. 그게 주승용이야. 그 주승용이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된 이유는 뭐겠어? 얘는 주승용의 목적은 하나야.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거.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주승용 당에서요, 주승용 지역에서 얼마나 안철수를 띄워줬는데, 안철수 부인이 여수 사람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뭐 호남에 사위란 운동 이러면서 그 여수에서 안철수를 얼마나 띄웠어. 그래갖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인물인데, 걔가 안철수 파를 제거하고 자기가 왜 당 원내대표가 되냐? 목적은 하나야. 오늘 그거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 속마음 들킨 거 아니야. 정권 교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친문 패권주의하고 손잡지 않겠다. 한마디로 문재인하고 손잡지 않겠다. 그게 이제 이 주승용의 주장이야.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는 문재인 측은 그러면 아무 죄가 없냐? 이게 문재인 측의 문제가 또 있어. 무슨 문제냐? 이번에 벌어진 일이 그 무슨 개헌 보고서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그 민주당 내에 싱크탱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개헌은 안 된다. 이 개헌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판이 돌아갈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개헌 보고서가 나온 거야. 근데 그 개헌 보고서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당내 손학규 걔가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야. 김한길 손학규 걔가 문재인한테 막 이렇게 들이댄 거야. 초재선 의원이 몇 명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개헌 보고서는 분명히 잘못됐어. 뭐가 잘못된 거냐? 한마디로 지금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캠프의 문제인데, 문재인 캠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나치게 대세론을 앞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재인 캠프가 문재인이 대세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아예 초장에 박살내 버려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판을 짠 거야. 그게 지금 역풍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승용이랑 김부겸이랑 뭐 손학규랑 이런 애들이 막 들고 나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 캠프에서 대세론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짜증이 나냐면, 진짜 문재인이 대세거든? 내가 볼 때 진짜 문재인이 대세야. 내가 그랬잖아. 그런데 진짜 대세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 거야. 누가 당신 대세예요 할 때 아니라고.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대세는 겸손해야 되는 거야. 가장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 캠프가 대세론으로 다른 후보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야. 문재인은 한없이 겸손한데 문재인 캠프의 전략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요, 이번에 이 문서, 그러니까 이 개헌 문서를 가지고 이게 빌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손학규니 김부겸이니 어차피 자기네들이 더민주에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됐던 별로 이렇게 안 주목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이번 개헌 문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명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주승용한테 공갈치지 마라. 사실 그게 공갈이라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 근데 공갈이라는 말을 가지고 주승용이 나 최고위원회 안 나간다! 이러면서 최고위원회를 등심판을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렇게 판을 짠 거야, 걔네가. 근데 내가 볼 땐 이 개헌 문서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제나 저제나 문재인을 쓰러뜨릴 그 판을 노리고 있었던 하이에나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 하면 문재인에 대한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
문재인이 원래 대세인데 지금 당 안에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에 대한 역풍이 지금 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문재인은 안 됐지만 이게 최순실 얘기랑 묘하게 겹치는 거예요. 문재인이 준비된 사람이고 무난한 대통령 후보인 거 알겠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저 캠프의 저것들이 최순실 저리 가라로 하겠구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밑에 있는 애들이 너무 오만방자해가지고 노무현이 욕을 먹었어. 그때 무슨 뭐 신정아 사건 찾아봐. 난리도 아니었어. 그 신정아 사건으로 완전히 노무현 얼굴에 개똥칠 설사똥칠을 해놓고 아직도 정치한다고 돌아다녀. 그때 그 사건 사람이 변모인가. 그만큼 양심이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던 애들이 정말 양심이 없었어. 걔네들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고 나중에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요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을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럼 문재인이 이 사람들 쳐내면 되겠군요. 안 돼. 문재인 캠프에서 만약에 문재인이 그 사람들 내보내려고 하잖아. 후보를 바꿀 사람들이야. 이재명으로. 지금 문재인 캠프를 구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문재인을 버리고 이재명으로 갈아타더라도 자기네들의 청와대 들어가서 집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문재인을 이 그 개헌 보고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빌미를 주고 있는 거야. 문재인을 죽이는 빌미를.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은 사람은 내가 볼 때 후보들 중에 가장 공격할 거리가 없어. 검증도 받았고 사람 겸손하고 성직자적인 희생정신도 있고 정말 착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이번 사건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번 이 개헌 문서 사건이 결국 문재인의 발목을 다시 잡을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볼 때 문재인이 이 모든 문제,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요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문재인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 자기가 다 품어안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내가 작년인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문재인이 후보로 봤을 때 가장 검증됐고 안정적인데 이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결정적일 때 결국 본인이 포기하게 될 거다. 지금은요 그 사람 그 방법밖에 없어. 문재인의 이 캠프 사람들이 전원 사퇴한다면 모를까? 걔네가 전원 사퇴할 것 같아? 문재인 캠프가 전원 사퇴할 것 같아? 걔네는 후보를 바꿔서라도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애들이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지금 문 캠프 애들이 전원 사퇴. 전부 다 물러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문재인이 그 모든 캠프원들을 다 끌어안고 결정적일 때 마지막에 그냥 사퇴해버리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문재인 인간들이 정치 집권하겠다고 설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이 모두 끌어안고 자폭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 내가 누군가랑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고, 이 박원순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후보로 봤을 때 가장 공격할 거리가 없는 게 문재인이다. 내가 사람들 만나면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사람으로 후보 개인으로 보면 가장 흠없는 게 문재인이라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에게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대세론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 문재인을 죽이는 거야. 진짜 대세였기 때문에, 문재인은 진짜 대세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가장 낮아진 자세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갔어야 돼.
내가 볼 때 문재인 지지율이 50%가 넘었어. 실제 지지율이. 그러면 그렇게 진짜 대세이기 때문에 진짜 대세는 대세론을 펼치면 안 되는 거야. 대세론은 누가 펼치는 거냐? 차점자가 대세론을 펼치는 거야, 원래. 내 말이 마저 틀려. 생각해봐봐. 원래 대세론은 제3자나 아니면 차점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3자 정도가 대세론을 펼쳐서 주목받을 때 쓰는 게 대세론이야. 지는 사람이 쓰는 게 대세론이라고. 진짜 대세는 겸손한 모습으로 갔어야 돼. 가장 낮은 모습. 내가 몇 달 동안 그랬잖아. 왜 문재인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문재인이 그렇게 능력 없는 후보냐? 내가 그 말 몇 번이나 했다고. 그럴 때마다 나더러 문재인을 깠다고. 나더러 지가 문재인을 위해서 선거운동하다가 감옥 갔다는 망상병에 걸렸다고. 그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수준이야.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라니까. 문재인에게 뭐가 약이 되고 문재인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몰라. 정파적인 이익, 지네 앞에 밥그릇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이란 상품 가치가 계속 공격당하는 거야. 이번에 이 개헌 문서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사퇴를 했잖아. 김용익이라는 그 무슨 그 연구소 소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임을 했어. 그래서 상황을 빨리 닫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항의 표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항의 표시가 아니라 사임을 이쪽에서 요구한 거다. 그러면서 이게 진위 논란이 벌어졌어. 예.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섣부른 원래 문재인이 대세였는데 그 섣부른 대세론 때문에 문재인이 지금 역풍을 맞고 있어. 예. 예. 지금요, 그 원래 문재인이 그 대세였는데 어설픈 대세론 때문에 대세론을 펼친 게 뭐냐 하면 뭐 문재인을 굉장히 막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문재인이 대세다. 그런 표현을 막 한 거야. 그러면서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그 소리를 듣게 한 게 그 캠프라고. 가뜩이나 이 언론하고 이 당내에서 실권을 못 쥔 애들이 물어뜯을 기회를 막 보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빌미를 준 거야. 먹잇감을. 내가 볼 때는 이 개헌 문제는 내가 볼 땐 시작인 것 같고 이걸로 계속 문재인을 물고 늘어질 거다. 이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면서 문재인의 뭐라 그러나 상처가 날 거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끝까지 버티면 그 캠프가 버티면 나중에 문재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대로 문재인이 후보가 되잖아. 후보는 될 거야. 근데 대통령은 못 돼. 지금 이 캠프로는 후보는 돼도 대통령은 못 돼.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돼? 문재인이 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심각한데 자. 근데 이게 또 완전히 다 죽을 길이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때 이제 이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 하면 손학규계야. 한마디로 이제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애들, 손학규 따라 넘어왔던 김부겸, 뭐 손학규, 이찬열 이런 애들. 그 새누리 출신들이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고마운 건 지금 이제 이 손학규가
국민의당으로 가주겠다. 그 다음에 뭐 정운찬도 국민의당에 가서 뭐 경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잘하면 반기문도 이 더민주 와서는 이 명함도 못 내밀게 생기니까 국민의당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봐. 손학규, 김부겸, 뭐 누구? 반기문, 정운찬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게 빅텐트 느낌이 드세요? 예? 막, 거기 뭐 김종인까지 간다고 쳐. 근데 김종인은 못 가. 왜? 더민주 비례대표야. 김종인이 더민주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스스로 국민의당으로 못 가는 상황이야. 비례대표 2번을 내가 주려고 했던 이유도 그거야. 김종인을 묶어두기. 김종인이 가고 싶으면 국회의원 놓고 나가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왜 비례 2번을 줘야 된다 그랬겠어. 비례 뒷번이면 이 김종인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김종인은 자유의 몸이 되는데 비례 2번으로 묶어놔야 함부로 못 움직이지. 내가 왜 비례 2번 줘야 된다라고 막 그랬는지 몰랐지. 좌우지간 김종인이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 그리고 당 안에서 분탕질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결국 뭐 손학규니 정운찬이니 반기문이니 뭐 이런 애들이 모여 있어. 어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막 끌려? 막 정운찬, 반기문, 손학규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막 새로운 희망이 막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훅 빠져들 만한 이쯤 되면 나는 사실 일단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예. 야, 안철수는 내가 볼 때 지금 국민의당하고 갈라서나. 자, 지금 이번에 안철수랑 국민의당이 갈라서나라는 기사 나온 거 알아요? 응? 자, 요 기사를 또 봐야 돼.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하고 갈라쓰고 있잖아. 요 얘기는 뭐냐? MB계가 모이겠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당을 나가서 그 MB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명박계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게 이명박계로 커밍아웃 하려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 까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과 안철수 관계가 수상하다 그 말은 이제 이 안철수가 나 사실 명바타야. 나 명바타가 되고 싶어라는 어떤 커밍아웃을 하기 위한 밑밥 까는 거 아니야? 라는 소설이지. 어떤 근거는 없고 그냥 망치 부인의 뭐 일일 소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가 이명박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국민의당이랑 갈라쓰는 듯한 쇼를 한 거 아니냐. 라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승용의 역할은 어차피 국민의당으로 그 대세가 안 된다라면 국민의당의 목표는 더민주하고 통합하길 바라는 호남 사람들의 열망을 분쇄시키고 결국 호남을 좌절시켜서 이 호남이 더민주랑 세력을 합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간질 역할만 맡기려는 거 아니냐라는 소설이죠. 소설.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명박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밑밥 까는 거고, 안철수가 빠지면서 이 그 주승용과 국민의당이 호남을 더민주로 합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간질하는 걸로 자기의 역할을 한정짓는 게 아닐까라는 소설. 그리고 이제 이 손학규, 정운찬, 반기문이 그 국민의당으로 가준다라면, 그러니까 반기문은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지금. 근데 하여튼 이제 반기문이 이 명박이 당하고 결국 다시 국민의당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자리 까나? 뭐 이렇게 지금 뭐 판 짜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의혹? 근데 하여튼 손학규하고 정운찬이
국민의당으로 간다는 거는 가슴 깊이 감사? 왠지 모르게 깊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이 스스로 스스로 분리수거의 길을 가준 그 놀라운 희생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예. 사실 이 사람들이 막 더민주에 와서 경선 참가하겠다 그러면 그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 그지? 이 사람들이 막 더민주에서 막 왜 우린 안 해주냐 막 이러면 참 난감할 텐데, 이렇게 막 스스로 가준다니까 어떤 고마운 마음이 살짝 들었다는 거? 좌우지가 이제 요즘 판이 그런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다음 얘기로, 박원순 시장이 며칠 전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 한 2, 3일 전에 이재명더러 너가 서울시장 해라. 내가 대통령 하겠다. 이게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면 그 배경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박원순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어필을 했어. 원래 실질적으로 지지율 2위가 박원순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박원순이 지지율 2위인데 그 지지율 2위를 3위가 그 잡아먹는 방법이죠. 계속 그 박원순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막 띄운 거야. 언론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박원순이 왠지 약간 정치 좀 아마추어 같고, 그래서 이재명한테 노란하나 싶었단 말이야. 나도 이 박원순이 뭐하러 자꾸 이재명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재명을 띄워주나 그랬어. 근데 박원순이 막 웃으면서 이재명으로 너가 서울시장 해라. 내가 대통령 할게. 그 얘기는 이재명이 그 예상치 못한 한방이었지 않냐. 이 박원순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속 박원순을 이렇게 병풍 취급한 거야.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박원순을 썼는데 박원순이 웃으면서 한 방을 날린 거지. 이번 대통령은 내가 하겠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절대 언론에 안 나와. 그 부분이 절대 언론에 안 나오는 거야. 예. 좌우지간, 이 박원순의 한 방, 그 다음에, 사실 이 박원순은요, 능력으로 따지면, 나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직접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를 그 후보들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 개인적인 장점이라고 봐. 반면에 박원순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에 다 연관되어 있어. 4.3 항쟁 특별조사위원장. 그래서 그 4.3 항쟁의 모든 기록을 살려내서 15,000명 명단을 찾아낸 사람이야. 그게 박원순. 그 다음에 보도연맹 사건에, 그러니까 보도 지침 사건에 그 언론인 변호사가 박원순.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최고 전문가가 박원순. 그래서 이 박원순의 능력으로 따지면, 예, 박원순이 관계가 안 된 데가 없는 거야. 민족문제연구소인가 역사문제연구소인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기 집을 팔아갖고 사옥을 사준 것도 박원순. 그러니까 박원순의 양력을 한번 누가 좀 정리 좀 해봐. 박원순이 쓴 책과 박원순이 그동안 한 일. 응, 민족문제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이 엄청 많은 일에 연관된 사람이야. 그렇게 많은 일 하면서 또 책도 엄청 많이 냈어. 사람들이 몰라. 근데 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열 몇 권인가 썼어.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만 전문적으로 쓴 게 두세 권인가 돼요. 예. 자, 그러면 박원순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제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게 누굴까? 내가 볼 때 장관들과 공무원들이야. 왜?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그 밑에 있던 비서 내 친구도 도망 나왔잖아. 만약에 박원순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장관들이 1인 시위하지. 과로사 위험, 그러면서 사표 이어져. 사표 의사가 이어지고, 과로사 위기로부터 살려달라고 막 1인 시위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좀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박원순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 우린 좆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박원순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홍보를 너무 못한다. 박원순의 문제는 홍보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럼 박원순의 지지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박원순 지지자들을 내가 몇 명 알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일단 진짜 사과 먼저 했다 내가. 박원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지식인들이야.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다 자기 혼자 똑똑해. 각자 자기가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 주변 사람이랑 끈끈하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인터넷 활동도 별로 안 해. 박원순 지지자들 가만 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활동 별로 안 하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호감에 관심이 없어. 그냥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다 개별적으로 좋아해. 문재인 지지자들 똘똘 뭉쳐 좋아하잖아. 문재인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 좋아하는데 박원순 지지자들은 다 각자 좋아해. 그러면서 서로 절대 돕지 않아. 그러니까 박원순 지지자들 가만 보니까 서로 돕지 않아. 왜냐면 자기만 가장 똑똑하게 박원순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박원순의 문제야. 그래서 박원순은 절대 홍보가 안 돼. 왜? 각자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지 절대 옆으로 안 알려줘. 박원순 지지자들의 문제는 박원순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만 알고 있어. 절대 옆 사람한테 안 가르쳐줘. 그게 박원순의 문제야. 안 알려줌. 너 따위는 박원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필요 없어.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이러니까 지금 박원순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밑에 있는 애들은 막 과로사하게끔 다 쓰러져 나가도 아무도 몰라. 박원순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몰라. 왜? 각자 자기만 알아. 자기랑 한 일은 자기만 알고 있어. 옆이랑 공유를 안 해. 그리고 가슴 깊이 박원순을 좋아해. 야! 그러면 안 된다고! 박원순 지지자들은 네가 겪은 박원순에 대한 진실을 좀 알려. 너네 진짜 왜 그러니? 그리고 막 혼자 좋아해. 비밀리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 안 하고 자기만 만족적으로. 그렇게 자기 만족적으로 좋아하면 박원순이 아무 일도 못한다고. 내가 미리 사과했어. 나는 다 미리 사과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이 안희정이야. 안희정은 어떠냐?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볼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안 도와줘. 안희정을 돕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몇 년 전 동영상 하나야. 안희정은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데 안희정이 한마디만 하면 이게 막 확 판이 뒤집어져. 안희정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 그 가만히 있다가 그 충청도에서 농민들과 어울려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를 하면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안희정은 가만히 보니까 그 뭐지? 한마디로 판을 흔들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선을 긋는 승부사 기질, 그게 안희정한테 있는 것 같아. 박원순이나 문재인은 그 노무현이 가지고 있었던 승부사 기질이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문재인은 성직자 스타일이고, 박원순은 실무형이야.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면 난 국민이 행복해질 거라고 봐. 너무 부지런하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다 죽어나가는 길이 있더라도 국민은 행복해질 거다. 자, 그런데 박원순의 문제는 전선을 그리질 못한다는 거야. 근데 안희정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전선을 그려. 가만 보니까 그래. 내가 안희정을 만나야 된다. 내 11월부터 계속 안희정 쪽 사람들한테 만나야 된다. 다른 방송 다 나가도 우리 방송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다가 내가 그 12월 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안희정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반기문 바람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얘기를 몰랐다. 얼마 전에 들었다. 내가 말하자마자 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안희정을 만나자고 그런 목적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그래서 미루고 미룬 거야. 그러다 이제서 내가 안희정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를 안희정은 바로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늦게 알았다. 시점을 놓쳤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근태 의원 그 추도식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은 알아듣는 거야. 근데 안희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옛날에 안희정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몇 년 전에 그때 내가 안희정 감옥 얘기하고 싶다 그랬어. 안희정이 왜 감옥 갔나. 나 그 얘기 하고 싶다. 근데 그때 그 안희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고 왔어. 그리고 나중에 방송 끝난 다음에 내가 사실 제가요 오늘 그 안희정 지사님 감옥 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 왜 안 했냐는 거야. 안 지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할 때, 그러니까 뒤풀이가 아니라 한 30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사실 안희정이 왜 감옥 갔나 그 얘기하고 싶었다. 그랬더니 안희정 지사가 자기도 그거 기다렸는데 왜 안 했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거기 그 공무원들이 그 지사님 미리 사전 준비한 팀에서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 이미지 나빠진다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안희정은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볼 때 지금 안희정은 밑에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박원순은 개별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많은데 절대 연대하지 않고 문재인은 똘똘 모아 도와주는데 문재인은 안 도와주고 있는 거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이 문재인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문재인을 소외시키고 있고 박원순 지지자들은 박원순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연결돼서 서로 박원순을 사랑하지만 절대 함께 돕지 않는 거고 안희정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안희정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거야. 혼자서 그냥 움직이면 그 움직이면서 전선이 그어지고 판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희정이 안 뜬 건 안 움직여서야. 이번에 내가 본 건 그래. 안희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2달도 안 돼. 그죠? 안희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2달도 안 돼. 그런데 안희정이 2달 동안 굉장히 중요한 판을 읽는 거야. 이번에도 손학규를 딱 친다고. 여기서 국민의당을 치지 않는 거. 이게 안희정의 능력이라는 거야. 안희정이 판을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게 국민의당을 치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호남을 아는 거지. 호남 사람들은 그 아무리 지가 싫어하는 애라더라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욕먹으면 한 패가 되거든. 한 팀이 되거든. 뭉치거든.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안 치고 손학규를 딱 치는 거야. 이게 그 안희정이 전쟁하는 방법이야. 싸우는 방법. 내가 안희정에게서 느낀 건 저 사람은 백전백승할 사람이다. 이제까지 안 싸워서 그러지 저 사람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느낌은 받았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안희정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이유도 하나야. 당신 진짜 대통령 하고 싶은 거냐? 왜냐하면 내 불안감은 박원순으로는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박원순이 일을 해도 박원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선은 전선을 그려야 되거든. 박원순 지지자들이 전선을 못 그려. 그리고 박원순 스스로도 전선을 못 그려.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전선을 그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러면 결국 문재인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안희정이 어느 만큼 움직여줄 거야. 진짜 안희정이 대선까지 진짜 마음이 있냐? 정말 안희정이 한번 싸워서 이겨볼 마음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아니면 진짜 그냥 한번 해보려는 거면 다음번이 목적이면 빨리 접어야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번 판에 해볼 마음이 있다면
판이 달라지는 거고 진짜 이변이 일어나는 거고 정말 1등이 3등한테 양보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2012년의 예언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내 2012년에 그랬잖아. 정권이 교체가 되려면 1등이 3등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거 기억나요? 내가 2012년에 예언한 거야. 정권을 교체하려면 야당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다. 1등이 3등한테 양보하면 야당이 이긴다. 그때 내가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서 내가 문재인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때 여론조사 1등이 안철수고 그 2등 여론조사 2등이 박근혜였고 3등이 문재인이니까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양보하면 되는 거라고 우겨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내가 그래 그럼 니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포기를 했었거든. 그때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그 다음에 박영선 이인영이 3등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젊은 남자한테 양보해라. 박근혜가 나이 든 여자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하고 박근혜 구도로 가면 이길 수 있다. 근데 문재인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은 마지막에 박근혜의 목을 못 딸 거다. 그래서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해 12년에. 그게 바로 이 12월 16일 그 토론회야. 그때 내가 이제 바로 저 장면이구나. 내가 예언했던 게 이 장면이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문재인이 박근혜 목을 못 딸 거다. 문재인의 마음엔 인간에 대한 불쌍함이 있어. 연민이. 마지막 순간에 박근혜 목을 따야 될 때 박근혜에 대한 연민이 작동할 거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칠 거다. 만약에 노무현이거나 만약에 이인영이거나 안희정이었다면 그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리고 떠벌떠벌할 때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그 말의 출처가 뭐냐. 그리고 물고 늘어졌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문재인이 쩝쩝거리면서 가만히 있었잖아. 그 지금 범죄자를 돕고 있는 겁니다. 편드시는 겁니다. 논점을 벗어난 거야 그건. 박근혜가 그런 개소리하면서 내가 안 되니까요 막 이러면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떠벌떠벌 그러고 있으면 어디서 그 얘기 나왔습니까? 출처가 어딥니까? 그 한마디만 목을 따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그 피의자를 범죄자를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때 그랬잖아. 그거 봐! 그게 문재인이 그때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은 내가 볼 때 솔직히 보면 12년보다 준비됐다고 봐. 사람으로는 이 후보들 중에 가장 준비된 존재는 문재인이라고 봐. 이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단련됐어. 그래서 그 12년의 모습하고 달라졌어. 내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돼도 무난하게 대통령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게 나는 문재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재인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애들, 그 아구 같은 애들이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문재인은 고립돼서 노무현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문재인의 문제야. 그게 문제라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왜 금식을 하겠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으로 보면 문재인인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계속 이거 아마 이번에 이 그 개헌론 문건 이게 시작일 거야. 앞으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계속 사고 칠 거예요. 두고 봐. 계속 사고 칠 거야. 그리고 계속 문재인이 욕먹을 빌미를 줄 거라고. 그 팀이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내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 발생했을 때 이게 박근혜의 그 통치 방식의 문제라 그랬잖아. 박근혜처럼 독재하는 애들이 정치를 하면 공무원들이 공은 부풀리고 관은 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돌아간다. 그래서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 말 기억해요? 그게 박근혜식의 문제야. 박근혜 같이 독재자 밑에서 애들이
공은 부풀리고 과는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자를 부풀리고 사망자 축소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야. 그게 내가 세월호 사건 당일에 한 말이야. 박근혜가 왜 망했는지. 그러면 문재인은 밑에서 왜 사고가 나냐? 문재인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박근혜처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문재인이란 사람은 그렇게 왜냐면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렇고 둘 다 성분이 민주주의자야. 철학적 성분이 민주주의자라 이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아주 탐욕으로 뭉쳐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자기의 탐욕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욕심내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짓거리들을 해. 노무현이 욕먹었던 게 그래서 욕먹었던 거야. 노무현 밑에 있는 놈들이 각자 자기 욕심을 채운 거야. 그래서 지 이름으로 글 쓰고 지 이름으로 막 나대다가 그래서 노무현이 모든 욕을 싸잡아 먹었던 거야. 걔네들의 특징은 책임을 안 져. 절대 사과 안 해. 문재인 밑에 있는 애들 절대 사과 안 할 거야. 앞으로 봐봐.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날 거야. 문재인 캠프를 구성한 애들의 성향이 그래.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민주적 리더십이라 너희들의 장점을 살려봐라. 그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래.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지 야망을 채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 공을 드러내려다가 결국 전체를 망치는 그들이야. 그 팀은 그게 문제야. 박원순 팀은 각각 다 능력 있는데 모아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박원순은 모든 구성원하고 소통해. 그래서 박원순의 내용이 가장 많아.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되거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도와야 되는데 하나로 뭉치게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박원순 리더십의 한계야. 근데 이제 안희정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호롤단신? 뭐 그런 거지. 혼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이런 전설을 쓰는 사람. 10,000명을 이끄는 장수의 목만 따면 10,000명을 이기는 거잖아. 안희정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옆에서 안 도와줘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빵 쏴서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빵 쏴서 죽이고 그래서 이 전쟁의 판을 바꿀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예. 그래서 궁금해. 내가 박원순도 만나고 싶어. 박원순 시장도 만나서 당신의 문제점 뭔지 아냐? 그거다. 내가 문재인도 만나고 싶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지금 캠프 해산해라. 지금 캠프를 해산하고 문재인이 호롤단신이 돼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절대 그 캠프가 해산 안 할 거야. 자기가 청와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원순에게는 당신이 소통하는 건 개별적 소통인데 이게 세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 다음에 안희정한테는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될 것 같은데 할 마음이 진짜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셋 다 달력에 쓰고 있잖아. 오늘은 문재인, 내일은 안희정? 오늘은 박원순인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예. 날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지금 누구랑 비밀 연애 중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질투의 화신인데 이 문제는 뭐냐? 질투를 나 혼자 하는 거야. 문재인도 박원순도 안희정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오늘은 문재인? 오늘은 박원순? 오늘은 안희정? 어떡하면 좋아. 막 그런 거지. 혼자서.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어떡하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누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지금 죽쓰고 있는 거지. 셋 다 관심도 없는데. 셋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서 내 마음속에 사각관계야.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골치가, 왜 최순실이가, 지가 전국 국정을 운영하느라고 골치가 아프다며. 나는 지금, 대통령 누구 시키지? 그래서, 나 혼자 골치가 아프고. 진짜 내가, 최순실하고 내가 공감한 부분이 그거야. 최순실이가, 전국 운영하느라고 짜증이 난다는 말이 내가 이해가 돼. 진짜 이 대선을 어떡하냐. 누구를 대통령 시키지 마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로 딱 정해지면 셋 중에 누가 하나만 좋으면 내가 고민이 안 되는데 하루하루 바뀌는 거야. 하루하루 바뀌니까 골치가 너무 아픈 거야. 이거 누구를 대통령을 시켜야 되나. 누구로, 내가 마음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중요해.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 돌아가 빙빙 돌아. 얘는 이게 좋고 쟤는 저게 좋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떡하지? 나만 그런 거지? 여러분은 마음이 정해졌나요? 나는 지금 그래. 박원순을 보면 박원순을 밀고 싶다. 문재인을 보면 문재인이 돼야 된다. 안희정을 보면 저 사람이 될 것 같다. 나 진짜. 어떡하지? 나만 이런 건가? 예. 왔다 갔다 해. 아직도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 자,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선거 연령 18세 문제. 예. 선거 연령 18세 문제. 지금 언론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면 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종편이 떠들어. 그건 거짓말이란 얘기야. 여러분 어제 손석희의 팩트체크 봤지? 손석희 팩트체크에 보면, 일본에서 선거 연령을 낮춘 다음에 몽땅 자민당 찍었다. 그거 봤죠? 일본이 똑같은 짓을 했어. 선거 연령을 낮추는 거에 자민당이 반대했다니까? 그래 놓고 이미 얘네들은 준비를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선거 연령 낮춰지자마자, 이제 야당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선거 연령 낮추면, 우리가 선거 연령 낮추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찍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자민당이 반대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다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예 선거 포스터에 전면에 어린애들 얼굴 딱 박아가지고 선거했잖아. 우리나라 새누리당과 종편이 걔네들 따라가고 있거든. 일본 정치를 따라가고 있어. 준비됐다는 거야. 18세 투표를 하면, 새누리당에 유리할 거냐, 야당에게 유리할 거냐, 야당에게 유리하다가 거짓말이라고. 이미 쟤네들은, 뭘 짜놨냐. 젊은 10대 애들을 후릴 방법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2009년에 나왔던 청년 우경화. 청년 우군화 정책이 걔네 2009년부터 이미 그거 준비했다니까? 그게 청년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 하루아침에 애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야. 하루아침에 얘네들한테 확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애들의 마음을 잡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2007년, 8년 내가 제보를 통해서 받은 방법, 그들이 어떻게 젊은 애들을 후렸는지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 젊은 애들의 네트워크를 꽉 쥐고 있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18살로 낮추면 절대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아. 그러면 낮추지 말아야 될까요? 낮춰야 돼요. 응? 무슨 얘기지? 지금 새누리당은 준비됐다니까? 젊은 애들을 18세로 낮추면 18세 애들이 뭘 원하는지 선거 전략까지 다 짜져 있을 거라고. 야당은 지금 대책이 없다고. 그리고 쟤네들의 전략이 뭐냐? 내가 볼 땐 틀림없이 18세 애들한테 제3당을 띄우겠지.
제3후보나 제3당을 띄워서 18세 애들의 표를 갈라치겠지. 표를 갈라쳐서 결국은 그 18세 애들이 투표를 해도 결국 새누리당이 이기는 효과를 내려고 하겠지. 그래서 18세로 낮춰도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아. 그러나 낮춰야 되는 거야. 왜? 그들을 믿고.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소위 일베라는 그 조직에, 야당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지만 낮춰야 돼요. 특히 그 어린애들에게는, 더민주는 안 돼. 이러면서 무슨 정의당으로 가자, 뭐 노동당으로 가자, 내지 아니면 무슨 제3후보로 가자. 이런 식으로 야당표를 가르려고 할 거다. 야당 지지층을. 막 그러면서 지네가 18살인 척 하면서 글을 쓰겠지. 그래서 야권표를 갈라치려는 전략들이 세워져 있겠지. 그런데 내가 믿는 건 지금 아이들은 세월호 세대라는 거야. 내가 지금 10대 애들을 믿는 건 세월호 세대라는 거야. 얘네들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뀌었어. 세월호를 겪은 애들은 얘네들이 내가 볼 때 얘네들이 더민주가 좋아서 찍을 거라고 생각 안 해. 지금 10대 애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얘네들이 더민주를 만약에 찍는다면 그건 이용할 만하니까 찍을 거라고 봐. 얘네들은 이미 자기네들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어른들을 처절하게 경험했어. 자기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잊어버리라고 강요하는 새누리당을 경험했다고. 이 애들이 새누리당을 찍겠냐고. 난 안 찍을 거라고 믿어. 다만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의 야권표를 분열시키려는 그 후보별로 분열시키려는 작전을 펼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민주주의는 그들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봐. 설사 야당에게 불리하고 정말 새누리당 후보를 찍어서 정권 교체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18세까지 투표를 연령을 낮추는 건 필요하다. 우리가 한 번은 질 거다. 한 번은 지겠지만 그 뒤는 지지 않을 거라고 봐. 한 번은 질 수 있지만 그 뒤는 지지 않을 거다. 그 팩트 체크의 해답이 있잖아. 다른 나라에서도 그 어린애들이 의외로 여당을 찍어준 거야. 근데 그 다음에서 뒤집어졌다잖아. 그 다음 선거에서 뒤집어졌다고. 난 그럴 거라고 봐. 그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18세로 낮추는 문제가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낮추지 말자라는 게 야당의 결론이 되면 안 된다. 야당에게 불리하더라도 낮춰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적 길이다.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는 투표권을 주고 7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투표권을 뺏어야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봐. 너네는 안 늙을 것 같아? 너네도 곧 80세가 돼. 75세 되고. 물론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료진이 이 사람이 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가령 노인병원에서 투표하는 거는 나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 노인 그 요양병원들에서 그 거소 투표하는 거 그거 금지시켜야 된다. 그거 대부분 제정신이 아닌 노인들 이름으로 웬 딴 놈들이 투표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양병원의 거소 투표는 없애야 된다. 노인들 집에서 거소 투표하는 건 나는 안 된다고 봐. 노인들의 그 거소 투표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투표 연령 제한은 하면 안 된다고 봐. 왜냐? 그 노인들이 투표권을 가져야 노인 정책도 계속 발달해. 물론 지금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여러분 언제나 노인정에 연료비 깎는 게 새누리당이에요. 그거 아세요? 해마다 노인정에 쌀값, 그러니까 점심 보조하는 예산하고 연료비 지원을 깎는 게 새누리당이야. 전액 제로로 만들어. 왜 그러느냐? 야당이
그 노인들 불쌍히 여겨서 결국 지네 몫의 예산을 거기다 넣을 거라고 아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새누리당은 노인들에 대한 예산 제로로 만들어. 그러면 야당이 자기네들이 지역으로 챙겨갈 예산을 각 노인정으로 주는 거야. 그런데도 모르고 노인들은 여당을 지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노인들이 종편이나 소위 잘못된 그 언론 네트워크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노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여러분이 언론한테 노인분들을 방치했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척들 그냥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지금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그 자기 몸을 병원에다가 실험용으로 팔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의 친척들이 돈 500원을 받으려고 서울 시내에 몇 시간씩 가서 돈 500원 주는 교회에 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봤냐고. 우리가 우리 친척이나 우리 부모들을 버렸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선택하겠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하고 어울려드리지 않으니까 외로운 마음에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저기 박사모 집회에 나간 거라고. 나 그거 진심이야.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좋고 부모님들하고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받았다라면 그 여러분 부모님이 그 돈 2, 3만 원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데 나가겠어? 그런 거 돈 준다는 꼬임에 빠져서 모임에 나가겠냐고. 안 나갈 거 아니야. 우리가 노인분들 문제, 여러분 진짜 새누리당은요, 자기네들은 예산 절대 안 쓰면서 자원봉사자들 뿌려서 새누리당 선거운동해요. 지네들 국가 예산 절대 안 쓰면서 야당 예산으로 그 복지 비용은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표만 얻으러 다녀. 야당이 다 잘못한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은 왜 안 했어요? 왜 도시락 봉사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세요? 야당이 만든 예산으로 도시락 봉사하면서 그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자원봉사해. 그러면서 이건 새누리당이 준 거라고 거짓말 한다니까? 우리는 왜 안 했냐고. 그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노인분들이나 극빈층, 소위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민주화운동했던 선배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기층으로 내려가서 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였어.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노동법을 알려주고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농업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야학을 가르치면서 노동 문제를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운동했었어. 그게 소수가 다수의 정보로부터 소외된 서민들을 만나는 방법이야. 그걸 새누리당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 거야. 한 20년, 30년 동안. 1990년 이후로 야학이 제대로 안 됐어.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청소년들과 또 노인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올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돼. 자기 혼자, 내가 아까 박원순 지지자들 성향 분석했죠?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 혼자서만 민주세력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내가 민주주의자다라고 말 못하고 혼자 남몰래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귀찮아서 문자 하나 안 보내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어 주변 사람들한테.
선거 때 누구 찍어라. 찍겠어? 안 찍어. 평상시 내가 알고 내 명단을 만들어봐. 20명. 내가 알고 있는 20명. 내가 문자를 보내서 얘네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20명이 있는가? 내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나는 20명 정도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는 대상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읽고 있는가? 그들의 정치 성향을 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아주 절친인데 만났더니 세상에 박근혜를 찍었대요. 당신 잘못이야. 당신 절친이 박근혜를 찍었다면 당신 잘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 그 다음 내 생각을 전파시키려면 절대 내 주장을 있는 그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도움을 줘서 그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돕고 싶어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을 도우려면 내가 뭘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저는 누구누구를 지지하는데 이번 대선에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아는 사람 다 찍게 할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망치 부인을 홍보했는데 욕먹었어요. 그건 왜 욕을 먹었냐? 당신이 당신 친구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야. 당신이 평상시에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죽으라면 죽는 시중까지 할 수 있는 친구였다면 감히 당신이 권한 망치 부인 영상을 보고 욕하겠냐고. 욕 안 하지. 평상시에 당신 신뢰를 못 받으니까 망치 부인 방송 보라고 들이밀면 욕부터 먹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나쁜데 그럼 저는 전파를 못 하나요? 그럴 땐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이냐? 절대 보라고 강요하지 마. 안 알려줌 정책을 쓰는 거야. 일부러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서 막 낄낄거리고 보다가 너 뭐 봐? 그럼 아니야. 그러고 꺼. 보여주지 마. 그 다음에 또 그래. 뭔데? 아니야. 뭔데 그래?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잖아. 세 번째, 막 와서 보고 있는 거 알면서 낄낄거리면서 봐. 그러면 도대체 너 뭐 보는데 그래? 근데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이 아닌데 네가 소화가 될까 몰라? 자존심 상하지. 왜? 모든 친구들은 자기가 친구보다 낫다고 생각해. 감히 저게 지보다 나를 수준 낮게 봐? 뭔데? 보자 한번. 이러면 이제 집중해서 보지. 그렇게 한 30분만 집중해서 보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30분만 보게 해. 30분만 보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30분도 안 보고 기분 나빠서 끄고 나간다? 당신의 작전이 잘못된 거야. 강요하지 마! 절대! 막 보라 그러지 마! 너는 못 봐.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자존심을 긁어. 그럼 걔가 기분 나빠. 씨발! 너 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악착같이 내가 알아들었다. 그런 거죠. 예. 뭔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연기력이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평상시에 무조건 도와줘. 그 친구가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흘린다 손으로 받아주고 막 이렇게 추운 거 같다 내 목도리 풀어주고 아침마다 커피도 타다 주고 이 평상시에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친구를 도와줘. 그 가족을 도와줘. 그래서 이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 추울 땐 나부터 생각나게, 따뜻한 커피가 생각할 때 나부터 생각나게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가 어느 순간 여러분을 돕고 싶을 때 그때 망치 부인 보세요. 아니면 누구누구 찍어주세요 하는 거지. 평상시에 그냥 맨날 야, 밥 한 끼 사라. 꼭 이런 사람들 밥을 사라고 그래. 밥을 얻어먹으려 그래. 친구들한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야, 망치 봐라. 그러면 야, 이 백수 새끼야. 야, 이 빈대 새끼야. 너나 봐라. 망치 제가 빈대하라고 그러디? 그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막 그런 다음에 보라고 그래야지. 얻어먹고 그다음 평상시에 너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별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 너 첫인상이 후졌잖아. 야, 너는 영업을 그따위로 하니? 그러면서 평상시에 막 친구들을 깎아내려. 그러다 망치 부인 보라 그러면 돌 맞는 거야. 너 때문에 네 친구가 나한테 악플다는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날마다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이 이명박하고 박근혜 이런 나쁜 년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네 탓이 아니야, 친구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힘내라, 친구.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네 말에 귀 기울이지만, 야, 너는 임마 평상시에 말하는 게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 상사가 네가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누구 찍어라. 팩트 융단법.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일단 친구를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됐을 때, 날 위해서 주고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망치를 들이밀어야지. 평상시 실실 약 올리고 막 삥 뜯고 그러다가 망치를 들이밀면 안 된다고. 바로 블랙 걸려가지고 야, 그년이 날 블랙 걸었어 이러면서 욕하면 그건 네 탓이야. 알았지?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드 얘기. 그 중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갔어. 그러자 이제 중국의 그 정치권이 굉장히 이 야당 의원들을 막 대우해주고 있어.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사드 보복을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다. 예. 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씨가 말랐다는 거 아니야. 명동이랑 뭐 어디? 지금쯤이면 가득 찼어야 될 뭐 스키장이고 뭐 어디고 다 비었다는 거야. 중국 관광객들을 전부 다 못 오게 해갖고 우리나라로 못 오게 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사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동대문도 비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그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 만나는 거야. 공식적으로 대우를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하겠다는 거야. 야당 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이 중국이 분명히 지금 정부하고 야당을 달리 대우하고 있다. 이건 어느 정도의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지금 롯데가 오늘 아까 들었던 뉴스, 지금 롯데에서 지금 이제 이 롯데에서 그 사드 배치 부지 가지고 다시 정부하고 그 긴장 관계에 들어갔어. 지금 이제 위기의 롯데 이사회 연기 요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무슨 뉴스지? 사드 배치 이사회 연기, 정부 끙끙. 현 정권 내에서 사드 배치 완료하는데 급제동에 걸렸다. 사드 배치 차기 정권으로 롯데그룹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좌불안석이다. 롯데그룹이 당초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롯데 성주 골프장, 그리고 성주 골프장과 맞바꾸기로 한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에 대한 토지 감정 평가액을 확정한 뒤 토지 교환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롯데가 갑자기 이사회를 이달 중순 이후로 늦췄다. 롯데가 지금 딜을 하는 거야. 롯데는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중국의 전방위 보복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롯데도 롯데월드라든가 지금 이 롯데와 관련된 면세점이라든가 롯데 호텔이라든가 손님이 없는 거야. 당장 롯데가 당장 롯데 마트도 그렇고 지금 손실을 보는 거야.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땅만 교환해주면, 성주 골프장보다 비싼 땅을 주면 롯데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롯데는 지금 우리나라 소비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 유통과 이런 소비재, 그쪽에 지금 70% 가까이가 롯데야. 80%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의 유통과 소비의 80%가 롯데에 다 넘어가 있어. 즉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손님이 줄어들면 롯데도 타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땅값 몇천억으로 몇백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롯데도 망설이고 있지만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롯데를 믿으면 안 돼.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중국 내 150개 롯데 점포에 소방 안전 및 위생 점검단이 나와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 한마디로 장사 못하게 하는 거죠. 세무조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지금 중국 내 150개다. 여러분, 중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중국에도 마트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중국 내 150개 롯데 점포에 세무조사하고 소방안전 점검을 하면 다 망해. 롯데 케미칼 등 중국 공장에서도 중국 측 점검단이 나와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 유명한 관시,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과의 인맥, 이걸 통해서 그 맨 처음에 설립할 때 대충 눈 감아주는 거야. 대충 다 눈 감아줘서 대충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아마 롯데 150개 점포가 다 그렇게 했겠지. 그 소방 원칙도 그동안에 관시를 이용해서 대충 눈 감고 지나왔겠지. 그런데 이 관시의 문제점은 어느 순간 걔가 날아가 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지금 원칙대로 중국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 평상시에 원칙을 안 지켜. 그래서 다 원칙을 안 지키고 살아. 근데 어느 날 얘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원칙대로 그러고 와. 그럼 그냥 망하는 거야. 중국이 그렇게 길들여. 평상시에는 그냥 다 대충 하우 막 이러면서 막 가. 근데 갑자기 원칙대로 그럼 끝나는 거야. 원칙을 들이밀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야. 예. 자, 지금 이제 이 롯데 보니까 중국의 150개 상점에서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이익이 많았을 거야. 중국의 소비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거기서 지금 사고가 났으니, 예. 자,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중 이처럼 전방위 조사를 받는 곳은 롯데그룹 한국뿐이다. 사드 배치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한 노골적인 표적 조사인 셈이다. 형제의 난이 진행 중인 롯데는 가뜩이나 중국 투자 실패로 공경에 처한 상황인데, 신동주 회장 쪽은 롯데쇼핑은 2011년부터 5년간 3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해외에 투자했지만 중국 사업에서 참담한 실패를 했다며 중국 손실을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숨겼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마당에 중국 당국에 타깃이 되면서 롯데 내에서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로 지목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중국 당국의 보복으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퇴출되며 가뜩이나 큰 피해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제의 난에서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몰아넣은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크게 앞당겨질 것 같자 사드 배치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현 정권 내 반드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 정부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우회적으로 롯데 측에 조속한 이사회 개최를 압박했다. 얘네는 땅값으로 퉁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반면에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되는 입장이다. 여기서 이제 송영길을 보낸 게 문제야. 이 송영길이 참 말을 함부로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걱정이에요. 예. 이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하기도 했다. 왕이라는 게 이름이죠. 중국 외교부장도 4일 이들과 회동해서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한 뒤 해법을 찾자며 한국 차기 정권과의 협상을 희망했다. 송영길 아무 말 하지 마. 진짜 송영길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는 게 필요해. 잘못하면 송영길 때문에 다 까먹을 수 있어. 롯데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 이사회 연기가 차기 정권에게 공을 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는 현 정권에게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가는 중국 정부와 한국 차기 정부 양쪽 모두에게 혹독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사드 배치를 예의주시해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5일 상무위 회의에서 이미 중국 현지에서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전격적으로 연기했다며 롯데는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되던 국방부와의 협상에 새삼 난색을 표하며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희망도 드러내고 있다며 롯데 측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한미 당국의 무리한 사드 배치 기도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야당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한중 관계 파국을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롯데 측의 고심에 이해를 표시했다. 야, 정의당이 재벌의 입장을 이제 고민하게 된 거야.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국회 청문회 출석차 귀국했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자신에게 중국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 정부는 가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집단 사고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롯데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민주당을 맹비난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고 조선일보 등 보수지도 사드 배치 강행을 압박하는 등 사드 문제를 대선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 외적인 변수까지 기업을 옥죄고 있는 한심한 상황 전개다. 자, 여러분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의 경제를 우선하십니까? 자,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형 국가가 된 게 박근혜 아버지 때문이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거잖아. 근데 이 중국하고의 문제가 꼬이면 다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가뜩이나 우리 한국이 지금 샌드위치인데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이제 더 넘어서 이제 중국보다 뒤지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미국의 속국은 돼도 중국의 속국은 될 수 없다. 무슨 속국이야. 협력국이지. 우리는 중국이나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은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을 버리자. 아니죠.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등하게 돼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우리에게 미국이나 중국은 동급이어야 돼. 미국이 더 중요하고 중국은 덜 중요하다. 누가 그러냐고. 당장 우리 먹고 사는데 중국이 더 도움이 되는데 안 그래? 미국은 미국으로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중국하고 잡고 양손을 같이 잡고 같이 가는 거지.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 그럼 너는 왼손하고 오른손 둘 중에 하나 잘러. 나는 두 손으로 둘을 손잡고 갈 테니까. 웃긴 새끼들 아니냐고. 왜 자르라고 그래? 네 손이나 잘라 임마. 우리는 미국 손도 잡고 중국 손도 잡고 다 같이 행복한 평화의 세계를 만들면서 갈 거야. 왜 하나를 자르라고 지랄이야. 그럼 네 손이나 잘라. 네 다리나 자르고. 참 미친 새끼들이야 저것들이. 그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의 의리,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챙겨주는데 지금 사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드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한 거야 미국을 위한 거야. 우리나라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백해무익한 거야. 그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미국을 위해서예요. 일본에 배치한 사드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성주에다가 배치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넓게 감시하겠다. 그게 사드야. 실제로 이게 미사일을 쏴서 북핵을 잡고 이거 개소리고 개나발이고 결국 이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옆집에서 여러분 옆 아파트에서 요렇게 굽는 저기 카메라를 여러분 거실에다 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맨날 지켜보면서 그거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좋아? 싫잖아. 지금 이 성주에 배치하는 이 레이더가 결국 중국의 앞마당을 중국의 베이징이니 뭐니 이런 데를 일거수일투족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는 거지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드라는 게 실제로 그런 북핵을 막기 위한 거야? 아니라니까. 북핵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용이야? 아니라고.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ICBM 얘기 나오잖아. 원래 북한은 핵무기를 왜 만들었어? 미국을 치겠다. 괌이나 하와이나 미국을 공격하겠다.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로 막겠다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사드로 막았다. 그러면 그 핵무기가 어디 쏟아져? 남한에 쏟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사드가. 오로지 그것도 본토 방어용도 아니고 실제로 그 중국 사찰용 레이더야. 중국 사찰용 레이더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왜 굶어야 되냐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우방이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방이라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왜 미국의 중국 사찰 때문에 우리가 굶어야 되냐고. 지금 도매시장들 다 난리 났어. 이미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이미 무너진 지 한참 됐잖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서민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자영업 중에서도 그나마 도매시장에서 뭐가 굴러가야 그 밑에까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도매시장들 멈췄지. 소비재가 유통이 안 되지.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서 그나마 소비재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단 말이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유승민은 사드는 찬성하는데 지네 동네는 안 된다는 거야. 참 웃기는 놈이지. 아니 사드가 좋으면 대구에다 설치하든가. 대구는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거냐고. 지금 중국에서 크루즈선 부산에서 이게 중국의 크루즈가 부산에 이제 오기로 했었나 봐요. 예. 부산 기항이면 부산에서 떠난다는 얘긴데. 중국으로 출발한 중국 출발 크루즈선 부산 기항이 무더기 취소. 부산 경제에도 타격 오기 시작. 지금 부산이 관광으로 확 떴잖아. 올해 부산항에 오기로 했던 외국 크루즈선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기항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 기항이라는 게 그 들어오는 걸 말하나 보다. 5일 그 부산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31척의 외국 크루즈선이 261회에 걸쳐서 부산항에 기항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새해 벽두부터 취소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3척이 26회 기항을 취소했다. MSC사의 리리카호가 애초 43회 기항하기로 했다가 21회로 절반 넘게 줄였고 프란세스 크루즈사의 마제스티코는 13회에서 11회, NCL사는 8회에서 5회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크루즈선을 타고 올 관광객 수도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65만 8,580명에서 59만 5,900명으로 줄었다. 이건 지금 맛배기예요. 전면 중단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마제스티코와 노르웨이지안 조이오는 올해 부산에 새로 기항하는 초대형 선이다. 한 번 기항할 때 타고 오는 관광객 수가 평균 3,560명, 4,088명에 이른다. 기항 횟수를 가장 많이 줄인 리리카호는 1968명이다. 항만공사는 갑작스러운 무더기 기항 취소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애쓰고 있다. 바보니? 싸드지 뭐야. 일부 선사가 배를 빌리는 게 쉽지 않아 기항을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항만공사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처가 다양한 형태로 노골화하고 있어 이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관광을 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한국으로 여행하는 걸.
부산에 기항하는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중국 상하이나 텐진에서 출발하고 승객 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크루즈선을 이용한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규제하면서 승객 모집이 어려워진 신규 취항 선사를 중심으로 부산항 기항 취소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제주의 22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수용하는 강정항이 올해 7월에 문을 여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항만공사는 분석했다. 실제 부산항 기항을 줄인 외국 크루즈선들이 제주항 기항 횟수는 계획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항만공사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기항 취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도의 강정항으로 또 크루즈선을 받기로 했나 보지. 근데 그 제주도 크루즈선은 줄지 않고 부산만 줄고 있다. 취소 사태가 더 이어지면 올해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지난해 57만 명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5만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0배 이상으로 늘어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올해는 무더기 기항 취소라는 악재를 만나 심각한 고비를 맞았다. 이게 부산이 갑자기 관광으로 떴더라고. 부산이 몇 년 전하고 확 달라져 있는 거야. 이유가 뭐냐 했더니 중국 관광객 때문에 그랬더만.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에 와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갖고 부산이 그렇게 관광 지역으로 다 돌변을 했는데 사드 때문에 이제 사드가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드가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건가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드를 요구했어. 미국의 그 사드 회사가 사드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드 주식 장사를 하려고 사드 배치를 요구했는데 이게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남한 경제에 영향이 크니까 안 하기로 한 거야. 계속 미뤄왔어. 박근혜가 갑자기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해버린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외교부는 동의를 안 했어. 우리나라 외교부는 동의를 안 했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사드 배치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박근혜가 개무시하고 그냥 해버린 거야. 사드 배치를 발표해버려서 7월 15일에. 근데 박근혜가 작년 7월 15일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목적은 실제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야당을 안보 공격을 하려고, 야당에 대한 공안몰이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빨리 안 내보낸 거야. 당론으로 반대한 입장을 안 내보내고 한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어. 그동안에 경북 사람들이 씨발 우리 동네 그럼 집값은 뭐가 되냐. 그러면서 이게 성주에 골프장이 들었으면 소위 김해 신도시가 김해에 있는 신도시가 김천에 있는 신도시가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날리는 거야, 재산을. 평생 모아가지고 은퇴 자금으로 준비한 아파트가 그냥 똥값이 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지, 김천하고 성주가.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김천 혁신도시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이 여기까지 온 거지. 김천이 교통 요충지까지는 아니에요. 김천이 교통 요충지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김천하고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킨 거야. 내가 여기서 이제 최순실 때문에 못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제 성주는 성주대로, 김천은 김천대로, 그 사드 반대 투쟁하는 사람들을 다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시킨 거야. 그래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드 반대 투쟁을 성주 김천에서 김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막 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성주랑 김천을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 롯데를 치니까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지금 상황이다. 자,
사드에 대해서 질문하신 님, 이 정도면 됐어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고요. 예.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사드 문제가 이렇게 된 건 외교부의 무능 때문이야.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박근혜가 이런 짓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외교부가 지금 저 김장수 봐봐. 우리가 중국 대사인데 사드를 반대하면 중국의 속국이 된다. 그러니 중국하고 외교가 되겠냐고. 중국 대사 입에서 응? 중국 대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중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편을 들고 우리나라 안에 와서는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대사가 하는 일이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대사의 역할은 가령 미국 대사다. 그러면 저기 미국에 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미국의 입장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전략을 제대로 펴야 된다라고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중국 대사가 뭐 해야 되냐? 중국에 가서는 남한의 입장으로 중국을 설득해줘야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입장으로 우리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야. 그러라고 비싼 돈 주고 대사시키는 거야. 나 진짜 이 외교부 요즘 외교부 왜 이러니? 너네 진짜 보니까 그동안에 그나마 드러나지 않던 외교부의 문제점이 외교부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는 거야. 이 외교부에 대한 적폐도 드러나고 있는 거야. 지금 외교부가 뭔 짓 하고 있어? 반기문 꼬봉짓 하느라고 국익은 상관없이 반기문 꼬봉짓 하느라고 줄 서가지고 지랄 연병이야. 자, 다시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할게요. 지금 몇 군데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각 나라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제보로 들어온 게 있는데 가관이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들, 외교부 직원 부인들 지금 웃기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 계신 님들,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부들이 그 해외에서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번에 이 올해의 나의 목표는 외교부야. 외교부 바로 세우기. 내가 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를 목표로 한 3, 4년 싸웠는데 앞으로는 내가 이 외교부를 좀 바로 세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잘못들 제보를 받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Y뉴스에서 뭐 들여다볼까요? 지금 정호성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정호성 녹취록이라 하면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었던 대화를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최순실 씨가 국정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이게 국회 법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 녹취록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왜 정호성 녹취록 열람도 못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중에서도 탄핵소추위원들이 보자는데 안 보여줘요? 업이 안 돼? 자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난달 30일,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 국회 소추위원들, 법사위원들 못 보고 있다 그래요. 아니 탄핵소추위원이라면 이 탄핵 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녹취록 보자는데 녹취록 공개가 아직 일주일이 되도록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 이거 빼내가지고 보도도 하던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건데요. 어쨌건 이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이고 국회 소추위원들이 검사고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사들이 기록을 봐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직접 소추위원들은 못 보고 소추위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은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좀 이상한 구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건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3만 2천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예.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보냈고요. 이게 이제 저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소추위원인데 예. 아직 못 봤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소추위원을 대표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예. 어제 오후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본 사람은 없었다. 내일부터 볼 사람은 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주일 지났는데도 연락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권성동 위원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정상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 그래요. 근데 일부 소추위원들이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은 법사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했다, 못 봤고. 지침이 없어서 그날은?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뭐 관리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못 봤다 그러고. 예.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였잖아요. 휴무여서 못 봤고. 1월 2일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보좌진들이 전원 휴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공개 변론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헌재에 주로 있었고. 예. 어제 오후에 이제 소추위원 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람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헌재 2차 변론기일 때문에 헌재에 있어야 되니까 못 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탄핵소추위원들은 국민들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전원 휴가여서 보좌진이 전원 휴가여서 못 보고 뭐 1일이어서 못 보고 2일이어서 못 보고 이거 뭡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뭐라고 해요? 이제 이게 사실 권성동 위원장은 뭐 자신은 못 보게 한 적은 없고 와서 보라고 했다. 예. 그런데 자료가 책처럼 된 게 아니고 낱장으로 정리가 안 됐고 목록 정리도 안 돼 있는데다가 방대해서 보지 못한다. 안 보는 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보좌진 다 잘라! 게 편할 거라는. 그리고 기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못 보게 했다고 핑계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지금까지 본 사람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소추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억지로 기록을 보자고 우겼으면 못 볼 건 아니었지만 예. 권성동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기록을 보면은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열람은 하되 메모조차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3만 2천 쪽인데 예. 메모도 못하고 열람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걸 보겠습니까? 컴퓨터도 아니고. 에이.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정호성 녹취록에 얼마나 민감한 게 들어있길래 이러는 것인가? 소추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무슨 지침이 내려오고 언제부터 봐라 어떻게 봐라.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 12월 29일이죠.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2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기 안에 12개의 파일, 28분 분량의 녹음이 박 대통령과 정호성, 최순실과 정호성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 녹취록을 본 법조인은 녹음 파일 자체가 2013년 10월과 11월에 집중돼 있고 뇌물죄 등 공소 사실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예. 최순실이 지시하고 박 대통령이 따르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이미 뭐 JTBC나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최 씨가 총리 회담에도 관여한 것으로 총리 담화에 이게 왜 문재인이 욕먹는 이유야? 이러니 문재인 씨가 욕먹는 거라니. 권선동이 문재인이랑 무슨 관계 있어? 권선동은 개혁보수신당이야, 개보신당. 문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니까 왜 문재인이 욕을 먹어?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뜬금없이 문재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새누리 출신 개보당인데. 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있고 그렇죠.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침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은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호칭하고 깍듯하게 부른 예. 거고 이런 내용이라면 네. 빨리빨리 보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개해서 이게 지금 탄핵당할 일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형사사건의 기록으로 봐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녹취록만 공개할 건이 아니고 공개할 게 아니고 녹음 파일, 육성을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 이론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의 수사팀 예.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법률 대리인 등 수십 명이 이미 정호성 녹취록을 봤습니다. 피청구인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은 봤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도 봤고요. 국회 측 변호사와
대통령 측 변호사 수십 명은 이미 봤는데 예. 국민들은 모르고 탄핵소추 위원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청취자 최호중님 지금 장난칩니까? 왜 이럽니까 하셨고 정소연님도 안 보는 게 편하다고요.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변영심님도 아직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릅니까? 어이가 없다 이런 문자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녹취록과 안종범 업무수첩 같은 핵심 물증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예.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정보는 공익상 목적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공익상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권 기자는 혹시 조금이라도 보셨어요? 그 녹취록? 직접 보지는 못했고 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녹음 파일을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접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이 육성으로 들어볼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국회의원들도 못 보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녹취록은 공개될 거고 녹음 파일도 아마 공개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 이게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얘기대로 이게 국민들에게 공개돼서 정말 어떻게 국정이 운영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취합을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내일 발표해드리도록 하죠.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건 뭔 사건이냐? 한마디로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권선동이 얘네들이 장제원이 이런 애들이 결국은 막 지네들이 떠들어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야당인 척하면서 야당이 받아야 될 칭찬을 지네들이 다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본질은 이거라고. 본질은 그 자료를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킵해놓고 못 보게 하고 탄핵소추 방해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 얘기 때문에 이 영상은 같이 이 소리는 들었고요. 그 다음 황교안이가 그거 봤어요? 황교안이가 국민의례 대통령 훈령을 지가 바꿨어. 임시 주제에 대통령 훈령을 바꾼 것도 웃긴데 그 훈령 내용이 5.18이나 세월호에 대해서 묵념을 금지하는 내용이래. 따야 되겠죠? 예. 이거 탄핵시켜야 돼. 아니 임시 주제에 지가 어디서 훈령을 바꿔. 거기다가 훈령 내용이 뭐냐? 국민의례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야, 지금 우리 대통령이 히틀러야? 아니면 우리 지금 일제 조선 총독부 밑에 있는 거니? 국민의례 준칙을 네가 뭔데 바꾸고 통제를 하고 지랄이야! 아, 얘가 진짜 이 버르장머리가! 아, 나 진짜. 그래. 황교안이가, 목적이 있는 거야. 망치 부인을 혈압을 올리게 해서 터트려 죽이다, 이런 거지? 너 지금 황교안이, 지금 너네가 그 망치 부인 혈압을 터트려 죽이자, 이게 지금 작전인 거지? 그런다고 내가 죽을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나 150년 이상 살 것 같다고. 욕을 하도 많이 먹었고 내가 200년을 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빨리 죽으려고 과로하는 거야. 120살까지는 좀 죽자. 네가 그런다고 내가 빨리 죽지가 않아. 그 헛된 꿈은 버리도록 해.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다루지 못했던 지금 이제 중국에서 1, 2월에 한국행 전세기를 불허해서 국내 호텔이나 면세점에 초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이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빼간 게 1조 5천억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사드 때문에 서민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황교안이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가 7초 진행한다고 7분 동안 또 길을 막았더만, 교통을 또 통제를 한 거야. 지가 7초 이용한다고. 얘가 아무래도 지가 무슨 황태자인 줄 아나 봐. 야, 황교안! 나, 혹시 뇌에 피부병 걸린 거야? 뇌세포에 피부병에 걸렸었던 거야? 나 진짜. 따야 돼, 빨리. 빨리 따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예. 자, 뭘 딸 건지는,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또, 아니, 4시간이나, 내가 딴 얘기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어.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해요. 예. 웬만하면 이게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방송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예. 다뤄야 될 건 막, 사고는 계속 치고, 예.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고, 그 돌아가면서 사고 치는 거에 대해 또, 욕은 또 다 해줘야 되고, 시간이 모자라. 새벽부터 이거 욕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 난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내가 좀 팽목항 가야 되는데. 예. 이번에 또 그만큼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종편, 단지 우리나라에 있는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인류 전체의 생존이냐 공멸이냐의 기로에 놓여있는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참 이기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알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진다고 믿든 이긴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달려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거다. 우리 그걸 믿으면서 갑시다. 여러분,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는 게 더 기적이야. 이기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질까봐 두려워하지 마. 질 수 있어. 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버텨보는 거야. 우리는 져도 잃을 게 없어. 그렇잖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목숨 걸고 한번 가보는 거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죽는 거, 폼나게 싸우다 한번 죽어보자는 거죠. 어때요? 함께 가실라우? 자, 지금까지 저본고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아침 일찍부터 팽목항으로 출발하면서 모바일 방송 틀게요. 예, 내일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거 재방송 계속 틀어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시다가 내일 2시에는 팽목항 방송 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